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마침내 저희가 조금 알고 있던 그 시장으로 조금은 돌아온 듯합니다. 뭐 하루짜리 반등 가지고 이렇게 뭐 호들갑 떨고 설레발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2022년 이후 일간 상승률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뉴욕 증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제가 우리가 알고 있던 증시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 우리가 그동안 수익률을 많이 주었던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모든 우려 덜고 다시 가자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장이 왔을지 저희 브리핑 뉴욕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러면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이후 최고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 다우지수는 1.76%고요. 나스닥 지수는 2.86%, 뭐 이 정도면 거의 3%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또 S&P 500이 2.3%까지 상승했던 걸 봤을 때 3대 지수 뭔가 걱정하고 있었던 그런 요인들을 많이 해소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6% 급등하면서 104.97달러, 어제 90달러대까지 100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가 매수 타이밍이었을까요? 6%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반도체 종목들을 일제히 좀 끌고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1.63% 올라가면서 M7 종목들의 강세를 동시에 같이 끌어가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일라이릴리 어제 노보노디스크가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급락세를 보였고 일라이릴리 역시 같이 끌어내렸었는데 일라이릴리 나는 아닌데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9.5% 급등. 이렇게 되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어떤 경쟁 체제에서 일라이릴리가 한 발짝 앞서가는 걸까요? 잠시 후에 특징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만들었던 세 가지 체크 포인트들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둔화됐습니다. 24만 건을 예상했던 시장에서 23만 건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전주 대비해서 17,000건이 감소했는데 최근에 나왔던 감소폭 중에는 이 17,000건이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17,000명이나 전주 대비 줄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계속 우려하고 있던 경기 둔화, 고용 침체 이런 현상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이 덕분에 금리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989%, 거의 4% 가까이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맞아 들어간 거죠. 그런데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최근까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별로 보지도 않다가 이럴 때는 꼭 찾아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당겨와서 보는 걸 봤을 때 시장이 좀 과도한 낙폭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구나 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10년물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엔달러 환율 역시 같이 올랐습니다. 달러화가 103까지 좀 올라왔고요. 엔달러 환율 역시 여기까지 147엔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금리 올라가고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야 이제 시장이 오를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니까 이제 들어간 시장이 반등을 이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달러화의 강세 여전히 103에서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사실 엔달러 환율이 뭐 지금은 조금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엔화는 올라갈 거고 달러는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상승세는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권역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상승 탄력이 좀 강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그런 걱정들을, 기우들을 좀 덜어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시장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에버코어에서는 상승장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언제나 덜컹거림은 있고요. 언제나 조정은 나오잖아요. 보통 그 조정을 10에서 뭐 15% 정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흐름이 나왔을 뿐이지 지금 상승장이 꺾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에버코어의 지적이었고요. 어제 이 나스닥 차트, S&P 500 차트로 좀 보여드렸었는데 S&P 500보다 나스닥은 더하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더했습니다. 200일 선을 하회하고 이탈할 정도였으니까 진짜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 정도 낙폭이면 정말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 위에 파란 선이랑 아래 파란 선 가장 위에 최고가 그리고 최저가를 찍어봤더니 한 15%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여기가 끝이면, 여기가 조정의 끝이면 이제는 진짜 그래 상승장에서 이 정도 조정 나왔고 여기가 저점이었고 이 부근에서는 이제 사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또 꺾여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에버코어에서는 상승장의 조정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 얘기를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재료가 하나 더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8월이 사실 미국 증시에게는 항상 전통적으로 좀 변동성이 컸던 달이래요. 여기 보시면 1928년 이후의 자료입니다. 매년에 매달 그거를 모아봤는데 가장 변동성이 컸던 달이 10월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게 그 전에 변동성이 있었던 게 1월, 3월이에요. 그리고 9월은 8월 다음에 오는 거고 5월, 4월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연초에 어떤 변동성, 뭐 해가 바뀌면 항상 변동성이 좀 있죠. 그게 지나고 나서 한 6월, 7월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갑자기 8월에 이렇게 팡 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크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10월이 남아있는 게 약간 좀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 8월의 변동성이 크게 왔을 때는 항상 요 파고가 좀 있대요. 그래서 8, 9, 10월에는 약간은 좀 변동성 우리가 일단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상승장은 어쨌든 유지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마침 이 시기에 우리는 대선이라는 정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염두에 두면서 이게 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간단하게 대선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선 후보 이제 확실히 압축이 됐고요. 이제 각자 부통령 후보도 러닝메이트도 같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통령들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느냐, 과연 이쪽의 약점, 각자의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치열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뭐 달러, 엔달러, 뭐 금리 이런 거 보느라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최근에 어떤 지지율 격차를 말씀드리면 간밤에 또 CNBC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트럼프가 여전히 해리스를 2%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가 사실은 정말 오차범위죠. 미국인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이 2%라는 숫자는 뭐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도 10월까지는 계속 이 대선 변동성,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 달 남았거든요. TV 토론, ABC 방송국에서 그것도 뭐 폭스에서 해야 된다, ABC에서 해야 된다, 뭐 쫄았니?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서로 공방이 좀 있었는데 한 달 이후에 진행되는 그 TV 토론까지는 아마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9월 초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울겠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7월 초에 있었던 그 트럼프 트레이드 뭐 이런 것과 같은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일단 8월에는 조금 한숨 돌렸다가 9월에 또 약간의 변동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3가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보기 전에 오랜만에 녹색불이 이렇게 활짝 펴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핀비즈 테이블을 보게 되네요. 근데 이 중에서도 다 초록색이네 이러고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빛나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일라이릴리 밝게 빛나고 있고요.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 어제 급락을 했었는데 일라이릴리 덕분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쪽이 환하게 빛나고 있죠. 엔비디아, ASML, TSMC, 브로드컴 같이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오히려 다른 M7들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냥 그랬고
메타가 4.2% 급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도 좀 올라왔네요. 그만큼이나 일단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좀 제가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는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반도체가 역시나 좀 강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AI가 확실히 좀 묻어 있어야 됩니다. AI 거품론이라는 게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도 역시 같이 동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팔란티어,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종목들도 같이 AI 큰 권역에서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뭐 벌써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미가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고 뭐가 어떻다더라, 뭐 엔캐리가 어떻다더라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 리테일 트레이더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냥 샀대요. 계속 샀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맞아 떨어진 거고요. 근데 뭐 이러다가 또 주말 사이에 뭐 포성 들리고 중동에서 뭐 일이 있고 이러면은 또 다시 꺾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게 오늘까지의 결과로만 놓고 보면 결국에 돌고 돌아 기술주였고 개미가 이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또 흥미로운 그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술주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엔비디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이 메타 플랫폼이라는 종목의 주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나름대로 타당합니다. 보시면 2월 이후에 올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뭐 등락은 좀 있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움직인 게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뭐 등락은 있었죠. 이 AI가 좋았다더라 혹은 AI가 거품이라더라 등락은 있었지만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아무것도 움직인 게 없다는 거예요. AI는 그대로 있었고 우리의 심리만 좀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7월 16일 이후에 흐름들을 봤을 때 7월 16일 이후에 하락세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테슬라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21% 하락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 아마존, 알파벳 다 같이 빠졌는데 메타는 그대로 있습니다. 마이너스 0.18%. 메타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AI 투자 가장 많이 한 기업이고요. 그런데다가 AI에 대해서 어떤 그 수익을 가장 먼저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메타 플랫폼스가 사실은 기술주 투자 심리의 결정체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메타 플랫폼스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빠르게 좀 넘어가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일라이릴리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커졌죠. 어쨌든 일라이릴리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 좋았던 이유는 역시나 그 마운자로 젯바운드라고 하는 그 비만 치료제가 역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판매 수익을 냈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 같이 올라갔고요. 국내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장 또 기회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특징주 하나 보시면 아쉽지만 그 엘프뷰티라는 종목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 이제 화장품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참고하시는데 지금 시간외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5.7%로 찍혀 있는데 제가 캡처했을 때가 5%였고 지금은 10% 넘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엘프뷰티가 각광을 받았던 게 소비심리 둔화돼도 가격이 저렴해서 MG 화장품으로 기대를 받으면서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가이던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관세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걱정하더라고요. 실제로 중저가 화장품일수록 관세가 더 크게 붙으면 그게 더 타격이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엘프뷰티의 주가 급락과 연계해서 혹시 화장품주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장은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주 캐스터와 함께 시황 브리핑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출발했는데요. 전장보다 0.45 오른 1,376원에 개장하면서 1,379원을 넘는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같이 올라간 모습이고요.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10년물 국채금리 뉴욕 증시 장중에 정말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 채권에 대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3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1만 7천 건이나 감소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국 국채금리 4거래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1% 넘게 오른 76달러 초반에 거래됐는데요. 급락했던 국제 유가는 다시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간밤에는 이 노동시장이 아직은 견조한 모습이다라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서 1% 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하마스 간의 이 갈등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80달러 초중반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 2,462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이전의 손실분 모두 만회했습니다. 미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인 상황과 금리 인하 가능성에 영향을 받은 모습인데요.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이 충돌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그 금괴를 매입하지 않아서 중국의 금 보유고가 3개월 연속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금의 상승에는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은도 가격 상승했습니다. 구리도 함께 상승했고요. 또한 알루미늄과 니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속 선물은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